새로운 세계가 됐어요. 자, 이제 오늘 저희 예술가와의 대화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를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말봉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진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태희라고 합니다. 얘는 영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배우 김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창작과 연출을 맡은 정한나입니다. 저희 그 대화는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손들어 주시면 이제 마이크가 가서 직접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질문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의 얘기를 조금 먼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선영 선생님께 질문인데요. 어떻게 이 김말봉이라는 작가를 알게 되셨고 또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김말봉이라는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선생님이 연구하고 계속 연구하실 텐데 그 김말봉이 도대체 어떤 작가인지 그걸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김말봉을 처음 연구를 하게 된 건 저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한국 대중연애서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30년대, 50년대, 70년대에 대중 작가를 연구하던 중에 제가 들었던 한 가지 의문은 저희는 1950년대의 문학을 이야기할 때 정비석의 자유부인과 김내성의 청춘극장 이런 것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대중문학도 묘하게 남성 작가는 대중문학 안에서도 커다란 영역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의 자기 연구 성과를 갖고 있는 데 반해서 그 당대의 남성 작가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활동했던 여성 작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 작가는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 대중연애서사로 썼기 때문에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집안 안에서 대중 여성 작가를 발굴하는 데 나의 어떤 목표의식을 두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첫 시발이 1930년대 김말봉이었습니다. 아까 연극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말봉 하면 찔레꽃이라는 작품으로 되게 유명한데, 제가 김말봉 연구에 발을 들어서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된 건, 사실 김말봉이 식민지 시대에 썼던 작품은 장편 소설 2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1960년대 작고할 때까지 그리고 아까 일본말로 글을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절필을 하고 47년부터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47년부터 작고하는 60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말봉을 찔레꽃의 작가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말봉 연구를 지속하면서 김말봉이 이렇게 다양한 대중소설도 창작을 했고, 또 사실 김말봉은 이 연극이 김말봉이 통속소설의 어떤 데모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연구자로서는 김말봉이 정말 다채로운 활동을 했던 여류 작가이자 여성 운동가이자 여러 가지 면모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말봉은 1928년에 여성 기자로 시작을 했어요. 여류 기자로 시작을 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산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중심문단 안에서 멀어졌고, 이 찔레꽃이라는 작품도 이 서울에서 이 경성에서 작품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부산에 내려가서 매일매일 이 조선일보로 이렇게 실어 날랐던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계속 그 절필을 하고, 아까 맨 마지막에 작품에 해당했던 화려한 지옥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1957년에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최초로 여성 장로로 우리나라 최초 여성 장로예요, 김말봉이.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면 김말봉의 50년대 후반기 작품 쪽에서는 종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고 그리고 또 57년에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최초로 여성 회원으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김말봉을 이야기할 때 최초라는 이 이름이 걸맞는 활동을 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대중소설, 통속소설뿐만 아니라 김말봉은 그 시대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작가와 운동가 그리고 활동가로서의 모습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김말봉 연구자로서의 저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연극을 보면서 하나 느꼈던 건 이 작품 속에서 제가 지금 옆에 계시는 경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찔레꽃에서의 그 매력적인 경혜의 모습과 그리고 이 화려한 지옥에서 저를 정말로 슬프게 했던 이 오체옥을 실제로 만나게 돼서 이게 어떠한 연극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질문까지도 선생님께서 답변을 다 해주셨네요. 실제 작품이 올라갔을 때 소감이 어떤가라는 질문이 지금 막 올라왔는데, 그리고 저희 두 배우님, 특별하게 두 배우님을 모신 이유는 그 여성, 김말봉 작품 세계 속의 여성에 대한 1930년대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그 여성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걸 직접 연기한 배우들을 모시고 배우님들의 그 소감을 들어보려고 이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제 영남이와 그 경혜를 연기한 이태희 배우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경혜를 연기를 했고, 경혜의 캐릭터가 지금의 여성과 어떤 점이 닮았고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관객분도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요. 사실 경혜라는 인물을 제가 처음 느꼈을 때는 지금의 우리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사실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자유의지를 갖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여러모로 사실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진짜 말 그대로 신여성의 모습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어떤 가치들이나 신념이나 그런 개념들이 경혜에게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어필을 해야 하는 어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혜의 외로운 외침이 쌓여서 지금은 오히려 외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옆에 김다경 배우님은 이제 찔레꽃에서 정순 역할을 하기도 했고 화려한 지옥에서 오체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순이 얘기해 주셔도 되겠고요, 체옥이 얘기해 주셔도 될 텐데, 그 정순이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하면서 어떤 캐릭터로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의 여성과 또 어떤 부분이 닮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순을 연기했을 때 많이 배우거나 닮고 싶다라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어떤 정말 통속소설 안에서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스펙타클한 이 극 안에서 유일한 윤리적인 승리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찔레꽃 진짜 도와주는 이가 없어도 홀로 피고 혼자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는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질 때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정순이를 되게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어떤 차이점을 정순위로 두고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 활동을 막 시작하고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여성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시대인데 그 활동의 범주 자체가 조금 지금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당연한 성 역할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범주였다면 지금은 그 범위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그 시대 여성들이 해왔던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이제는 어떤 뭐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직업적으로 너무 많은 범주의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좀 배우님이 예술가와의 대화가 처음이라서 엄청 긴장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기도 잘하지만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그 마지막에 앉아 계신 우리 연출님께는 질문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답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연출님께 여쭤볼 수 있는 건 왜 세 가지 작품, 세 편의 작품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해설자가 있는 형식을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묶어가지고 연출께서 먼저 세 편을 선택하고 왜 해설자 있는 형식을 취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세 개의 작품, 김말봉의 그 생애를 거쳐서 세 개의 다른 시기에 집필되었던 거였어요. 김말봉을 소개하기에 가장 사실은 분량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저한테는 고민이 좀 깊었습니다. 그냥 찔레꽃만 쭉 한 극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김말봉을 알아내기 위한 어떤 탐구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거에는 정말로 아주 또 독특한 단편과 그리고 장편, 대표적인 장편, 그리고 해방 이후에 또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하게 제가 좀 주목했던 작품이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여성들의 어떤 다양한 삶이, 그 시대적인 여성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택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자를 굳이 제가 했던 건 김말봉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어찌 보면 이 지금 현재의 우리와 그리고 과거의 간극을 좁혀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930년대 그러니까 해방기 이전에 그 국내에 사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전의 극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서양에서 들어온 극에 밀려있는 그리고 혹은 그때 당시의 예술가들이 다 월북을 하게 되는 바람에 사실 남아있는 예술의 양식들이 거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대단히 천재적인 만담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자료를 아마 북한 가면 찾을 수 있는, 통일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은 연극적인 양식의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정말 간신히 캐고 찾아서 사실 그 양식을 1930년대에 이야기를 하는 그게 녹여내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종류의 과제였습니다. 네, 그 연출을 덧붙여서 지금 더 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악극이라는 형식을 취한 이유, 그다음에 더 튠과의 협업의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이게 좀 오랜 얘기인데요. 2013년에 더 튠이 결성됐는데 제가 우연히 그 콘서트의 자리에 갔었고 그때부터 팬이 됐었습니다. 튠은 이제 우리의 전통악기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음악을 만드는 여성 그룹인데 물론 지금은 남성이 포함되는데 처음엔 여성 그룹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저하고 오랜 이제 인연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로는 그 공통의 관심사를 우연히 그래서 튠은 남산국악단에서 신민요와 1930년대 음악을 만들고 있었고 저는 이제 21년부터 이 풍속수술을 먼데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초연 때는 저희가 이제 아코디언 하나만 넣고 그렇게 해서 되게 심플한 음악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후로 튠하고 더 결합해서 이 전체를 어찌 보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의 그 양식하고 결합됐을 때 또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 동요부터 시작해서 그 시절의 모든 음악들을
만족스럽잖아요. 1930년대 말투인데 이걸 연습하실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두 분이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걸 이제 이 말투를 구사해내기까지 연출님과 다른 모든 배우진들과 다 같이 이 관찰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910년대부터 뭐 40년, 50년대까지 고전 영화들을 주로 많이 찾아봤고,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한국 고전 영화라고 치면은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는데 너무 재밌는 것도 많아서 사실 막 어렵게 관찰을 하지는 않았었고 되게 즐겁게 재밌게 하면서 그걸 계속 그 문장 한 문장을 따라해보고 그리고 다시 또 들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체화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영화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 음가가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하면서 했어요. 말투는 특별히 연습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 속, 그러니까 해설자들이 나와서 현대와 지금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여주는 김말봉 작품 자체는 30년대 그다음에 해가지 직후의 작품이기 때문에 당시의 질감과 정서를 살리기에는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출님께서 계속 그 시대의 언어와 어투를 계속 익혔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김말봉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밀양 사투리가 밀양 출신이라서 그 사투리가 굉장히 억양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김말봉 역할을 맡은 이한희 배우는 밀양에 가서 직접 다 사투리, 밀양의 감원 다 녹음해가지고 그걸 계속 귀에 들으면서 김말봉의 억양을 그대로 재현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 질문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채팅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제일 앞에 계십니다. 신 박사님이 김말봉에 대한 논문을 쓰시면서 김말봉과 친감이 인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여성이면서 굉장히 의식이 열려있고 소설에도 그런 게 많이 묻어나오잖아요. 근데 김말봉 선생님이 2번 결혼하셨더라고요. 전상범 선생님의 사례하고 이종하 선생님하고 또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네, 알 수 있을까요? 그 바깥 어른들이 정확히 어떤 성향인지는 잘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사실 이게 법적으로 남은 건 2번이고요. 남지 않은 게도 1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원래 첫 번째 결혼은 전상범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또 1번 결혼을 했던, 그러니까 사실혼, 그러니까 법적인 결혼이 아니라 농고 같은 걸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상범과 결혼을 했었을 때 전상범은 사실 2번째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말봉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첫 번째 결혼이었고, 그리고 전상범은 2번째 결혼이었는데 전처의 자식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대 후반기에 찔레꽃을 연재할 때, 밀림을 연재할 때네요. 밀림을 연재할 때 김말봉은 전처의 자식, 그러니까 전성범의 자식 2명과 전상범 사이에서 난 자식 3명을 길러서 동시에 5명의 아이를 김말봉이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말봉이 이게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많이 작품 활동을 할 때는 5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개의 장편 소설을 동시에 연재할 정도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료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전상범과 결혼을 하게 된 건 전상범이 정말로 많이 김말봉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김말봉이 작품 활동을 하는 걸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원고지도 손수 사서 이렇게 밀림이나 이런 걸 연재할 당시에
다 서포트를 해주고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2, 3년 있다가 전상범이 장기푸스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밀림을 연재하던 중에 김말봉은 연재를 중단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연재를 꼬박꼬박 하는데 남편 상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밀림을 연재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 오롯이 전상범의 자식과 자기가 낳은 자식의 5명의 아이를 모두 건사하면서 그렇게 작품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이종하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종하라는 인물은 좀 특색 있는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좀 특이한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나키스트 쪽에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나키스트가 모여있는 그 독립노동당이라는 1940년대 중반에 당에서 이제 김말봉이 그 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마 남편 이종하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게 남편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식들을 건사하고 또 자신의 작품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생활인으로서의 작가의 역할을 김말봉이 묵묵히 수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객석에 질문이 또 있을까요? 제가 네. 질문대가 잘 안 들어가지고 예.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해 주시면. 그냥 할까요? 제가 독방에도 금방 썼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영창석 선배를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세만식의 작품이나 이런 것을 좀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비슷한 작품이 걸렸네요. 예. 사실은 그 내용도 보면은 상대의 여러 가지 그 생활상들 거론한 거나 사실 김말봉 선생님 작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 김말봉 선생님 작품들만 굳이 통속 소설로 규정이 됐는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그 구분하는 어떤 이유가 어떤 범주 같은 게 있는 건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그 드라마터그의 역할을 실제로 어땠는지, 어떤 역할로 어떤 역할로 실제로 이제 이 작품에서 구현이 됐는지 고려는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5분 채팅방에서 읽으려고 마음먹었던 질문을 목사님이 직접 해주시는군요. 일단 그 질문님께서 그 김말봉의 작품들이 통속소설로 부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네, 그거는 국문학계 안에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계 안에는 정확하게 기준이 없어요. 순수문학과 저희는 그걸 순수문학과 통속문학 혹은 본격문학과 비본격문학, 주류문학과 비주류문학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순수문학이라고 부르고 어떤 규정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비순수문학이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는데 여러 1930년대에 활동했던 임하나 이원조 이런 작가들의 순수문학과 비순수문학을 나누는 기준을 보면 첫 번째가 작가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작가성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작가의 네임밸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묘하기도 하는데 이광수는 순수문학 작가일까요? 비순수문학 작가일까요? 네, 맞죠. 이광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인 무정이라는 작품을 써서 우리나라 근대 문학을 개화시킨 작가인데 이 김말봉이 찔레꽃을 발표했던 그 시기에 이광수가 똑같이 사랑이라는 작품을 연재를 하기 시작해서 또 찔레꽃만큼 큰 인기를 얻는데 이광수의 사랑은 통속문학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이광수의 무정은 순수문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누는 기준이 좀 애매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작가들이 예술성을 놓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찔레꽃 이 연극을 보셨을 때 이 찔레꽃이라는 작품은 예술성이 있는 작품 같으세요? 없는 작품인 것 같으세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별 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속이라고 부를 때는 뭔가 속된 것과 세속적인 것과 통한다라는 의미여서 통속은 상당히 비하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김말봉도 사실 스스로 자기가 통속 작가이거나 통속 문학을 하는 작가로 불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말봉은 스스로를 대중소설 작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930년대의 작품은 통속문학이라고 불렀고요. 요걸 이 부정성을 좀 더 희석시키는 의미에서 용어가 70년대는 대중문학, 대중소설로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대중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장르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보면 통속, 대중, 장르문학으로서의 어떠한 부정성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 안에서도 사실은 김말봉의 작품을 대학에서 못 가르쳤어요. 왜? 통속문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장르문학이 그 문학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으면서 최근에 대학에서 대학원 수업에서는 김말봉의 작품이나 아니면 정비석의 작품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연구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소금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서요. 관련된 오픈 채팅방 질문도 같이 묶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드라마 토크의 역할은 일단 정한나 연출님께서 재창작을 하실 때 세 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묶었는가, 그리고 군더더기는 없는가, 필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갔는가를 같이 계속 논의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것을 무대화시킬 때 배우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장면들에서 그 장면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목적한 바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제가 계속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역할을 하면서 드라마 토크의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 채팅방 질문 중에 그 지금 페미니즘 백래시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 지금 이 시기에 김말봉과 여성 서사를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김말봉이 활동하는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죠. 훨씬 더 심해서 일단 육아가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해도 이게 엄마가 할 소리냐 이러면서 비난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훨씬 더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기 주체성을 주장했던 인물들이 있었던 것만큼 지금 백래시가 있다고 해도 저는 이거는 거대한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 계속 한 발을 보태고 한 힘을 보태는 그런 의미로 이 통속소설이고 어때서라는 작품도 함께 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우리 30분까지지만 조금만 5분만 더 주십시오.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데 연출가님이랑 배우분들께 동시 질문하고 싶은데 그 스크린 사용한 연출이랑 그리고 신체적 표현을 하는 연출이 좀 많이 돋보였던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주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가 뭐요? 첫 번째가 지금 약간 스크린을 많이 사용한 스크린 연출 하실 때 배우분들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좀 연기 주문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일단은 저희가 사실 되게 다양한 어떻게 보면 연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톱모션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진행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순간에서 사실은 배우들이 약간 과장되어 있지만 그 연기 진실함도 있지 않아야 되는 어떤 것들. 그래서 그게 사실 효과적인 극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했고요. 배우들도 훈련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스크린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굉장히 오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2년에 산울림 소극장에서 처음 하던 혹은 21년 낭독극 할 때부터 이 스크린의 그
거의 손으로 다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말 어떤 깊이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그 뒤에 있는 음악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또 배우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또 연극성이라고 하는 거에 핵심적인 걸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배우들 얘기 들어보시죠. 그 신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찌레꽃에서는 아무래도 경애의 그런 역동적인 장면이 많지만 화려한 지옥에서는 저희가 전부 정면 지향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디테일하게 맞추는 주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서로가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 해서 오히려 처음에 연습할 때는 모두가 마주보고 하면서 그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선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감각하고 그것을 다시 또 떨어져서 해보고 그리고 다시 또 연출님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하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훈련을 되게 오래 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조금 더 가볼까 했을 때는 배우들이 조금 더 그 시간이 단축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되게 오래 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연출님도 되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많이 해주셨던 게 논리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쪽을 만지면 내가 이쪽을 만지는 게 맞는데 근데 앞에서 바라봤을 때 더 효과적인 게 어떤 것일까 해서 뭐 찍어서도 보고 그렇게 해서 배우들도 다 같이 바라보면서 그런 디테일을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냥 대표적인 장면으로 말 타는 장면에서 처음에 연출님께서 막대기에 머리가 그려진 종이로 머리가 되어 있는 말을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장면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되게 굉장히 재밌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오픈 채팅방에 그 배우분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신과 경애를 연기하신 배우분들은 이야기에 나오지 않는 둘의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야기, 찔레꽃의 둘의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후를 말씀하신다면 사실 상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나름의 상상을 펼쳤을 때는 경애와 정순이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정순이가 독신주의 여성이 되고 경애가 이제 결혼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예 소설에서 나오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지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살짝 제가 덧붙이면요. 당대 이야기가 이렇게 결국은 어느와도 다 연결이 안 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당대 독자들은 그 신문 투고에다가 어쨌든 민수가 정순이를 배신했으니 우리는 그 다음 대안인 경구가 있잖아요. 경구가 집도 잘 살고 의식도 좋고 뭐 잘생기고 또 정순을 너무 마리아처럼 사랑하니까 이렇게 된 거 정순이와 경구를 연결시키는 걸로 독자들이 막 투고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정순이 경구와 결혼을 하여 경애와 정순은 가족이 되었다. 네. 시간이 초과된 관계로 채팅방의 질문 하나를 마지막 질문으로 삼고 연출님과 진 선생님 얘기를 마지막 답변으로 듣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픈 채팅방에 제가 이렇게 확인 표시를 한 질문하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그 예술가와의 대화에서 질문을 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오픈 채팅방에 이 표시된 게 본인 거다라는 거 확인하시는 선물을 드릴 거고 오늘 마이크 잡고 질문해 주실 분들도 선물을 드리겠죠. 어쨌든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김말봉, 김명수님과 같이 아직도 많은 여성 문학가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교과서에도 아직 실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칠리부터 답변을 해주시고 진원 선생님 답변해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설자 1의 대사 중에서 어쨌든 세상의 변화는 0.000000001mg 만드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 공연을 보신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건 여성 작가냐 남성 작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보면 제가 국문학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소설을 예로 못 듭니다. 학생들이 소설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예로 드는 게 쇼츠나 유튜브 아니면 웹툰으로 예를 들어야지 아이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소설로서는 아이들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인문학적인 어떠한 감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께서라도 지금 소설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한국 소설이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강의 멘부커라든지 아니면 여러 해외 우수한 상에서 이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여성 작가뿐만 아니라 남성 작가들도 함께 우리 대중문화 안에서 소설이 다시 한번 인기를 끄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소설을 많이 읽는 실천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성적 소설이 어때서는 김말봉이라는 30년대 대표적인 대중작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긴 했지만 영국의 양식적인 측면에서도 만담이나 이런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연행의 그 양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의 질감과 정서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것이 잘 결합이 돼서 1930년대 많은 사람들이 향유했던 통속, 대중적인 어떤 것들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그런 의미도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가와의 대화에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질문이 너무 많은데 제가 못 읽은 질문이 많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두 배우님과 연출님, 진명님과 함께한 예술가와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좋은 질문,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관객 여러분들도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